네, 정부의 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그리고 요즘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이런 말들 주위에서 많이들 하죠. 가계 사정이 참 팍팍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경영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교수님 이 통계청 조사 최근 나온 걸 보니까 이 네. 가계 흑자액이 8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자, 통계 내용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소득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러면 이자 빠져나가고 세금 빠져나가고 네. 남는 돈 가지고 소비 지출을 하죠. 네. 또 렌탈비라든가 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내고 나니까 결국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이른바 통장이라고 아, 표현하죠. 통장이나 통장. 네, 텅텅 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소비 지출 빼고 이자 빼고 다 빼고 남은 나머지가 흑자액인데 그 여유 자금, 흑자액, 보통은 이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죠. 네. 그 돈이 계속 줄어들고 저렇게 있다.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감하시는 정말 통장의 시대다라고 느껴질 만한 네. 그런 통계가 발표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계 흑자에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자,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돼서입니다. 그러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니까 내가 의존했던 가계부채액은 똑같아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빚은 1억입니다. 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액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고금리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고물가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걸 먹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은 늘지 않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소비 지출을 뺀 나머지가 줄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우리의 삶을 압박한다 해서 이런 위기를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네,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생활비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위기다 하면 이제 좀 동감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고금리, 고물가, 특히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뭐 좀 고금리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내수가 그러면 점차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네. 개선될 가능성은 실제로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 보십니까? 금리를 빠른 시간 안에 인하해도 10월 달입니다. 10월. 10월에 우리 금통위 회의가 있습니다. 네. 9월에는 없습니다. 미국 금통위는 있지만 10월에 한국은 금통위가 있으니까 10월 아니면 11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인 것이지. 뭐 한 달, 두 달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시중금리는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 고물가 상황은 당장 해결되기가 어렵겠다. 또 한 가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체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5%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가격에서 2.5% 물가가 또 오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여전히 좀 가혹하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은행들이 이제 담보대출 한도와 자격 요건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 이 얘기도 한번 이어가서 한번 얘기 좀 잠깐 해보면 네. 지난달에 역대 최대로 기록했던 대출 증가세가 잡힐까? 뭐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네. 분들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뭐 어려운 표현이지만 스트레스 DSR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리죠. 이제 9월 1일자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계대출 규모는 이것을 적용하면 줄어든다기보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속도가 조금 잡힌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주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지난 7월 말과 8월 말을 비교했을 때 가계대출 규모가 9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가계대출 규모 증가하는 것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전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대출에 의존해서 부채를 끌어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런 금융정책이 발동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많은 과도한 부채 의존해서 뭐 내 집 마련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워지니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좀 주춤해질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부동산 좀 원하는 뭐 살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그럴 합니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 텐데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고금리의 고물가 얘기 저희가 계속 했는데 그래도 시민 대다수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추석 선물에는 돈 아끼고 쓰겠다 뭐 이런 네. 인식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떤 현상을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죠. 그러니까 추석 또 설 연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부모님께 기존에 드렸었던 똑같은 수준의 선물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갑자기 좀 적게 드리면 부모님도 좀 그렇죠. 속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소 필수재적 소비 지출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실제 조사를 했는데요. 추석 선물 구매 의향을 물어봤더니 29.1%는 늘리겠다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56.2%는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 작년 수준을 이어가겠다. 그러면 대략 한 90%가 추석 선물을 늘리거나 유지하겠다라는 그러네요. 입장이니까 내 가계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추석 선물은 똑같이 그 이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아도 사실 작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사 보니까요, 이 마트마다 이 같은 품목이라도 뭐 가격이 좀 다른 제품들이 있다. 네. 좀 솔깃하기도 한데 어떤 건가요? 네, 어떻게 다르느냐? 품목은 같지만 유통 채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이 추석 선물 준비하실 때 마트를 가시거나 혹은 뭐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시거나 네. 또 백화점을 이용하시는데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달리 그러네요. 지금 형성되어 화면에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조사된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통 채널마다 갖게 되는 유통 마진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뭐 판촉 행사가 있기도 네.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는 이 설 혹은 추석 연휴 선물 세트 준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품목당 단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 채널마다 품목은 같아도 가격은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발품을 팔아서 혹은 여러분 조금은 이제 손가락품을 팔으셔서 네. 좀 검색도 저렴한 하시고요. 물건들을 좀 찾아서 꼼꼼히 비교하면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꿀팁까지 전해주셔서 이제 똑똑한 소비를 시청자 여러분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엔 화제 연애 소식 남혜연 연애 전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첫 번째로는 지난해 떠들썩했던 이 남현희 전 청조 얘기부터 저희가 해볼 텐데 먼저 이 남현희 씨는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대한 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좀 묵인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자격정지 7년을 받았는데 막상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요. 자, 관련 발언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예. 사기꾼 아닌가? 근데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고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네, 남 기자님, 이 자격정지 7년을 남현희 씨가 이제 받아서 어떤 펜싱에 대한 어떤 업무를 네. 일을 하기 어려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 청조에게 속았을 뿐 내가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런 자격정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남현희 씨한테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은 이제 그 남현희 전총조 씨한테 속았을 뿐이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소송전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소송전으로. 근데 일단 만약에 그 체육회 징계 절차에 따르면요. 이게 징계 효력 기간이 올해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예요. 사실 2031년 네. 예, 너무 사실 기네요. 길긴 긴데요.
일단 스포츠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현희 씨의 입장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상반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다.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의결은요.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았었고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포츠 그렇죠. 스타잖아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많은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현희 씨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감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송으로 이어가겠다. 자, 그리고 이 남현희 씨 약혼자로 알려져서 사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한 전청조 같은 경우에는 재벌 3세 행세해갖고 수십억 원 가로채서 중형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다른 혐의로 징역이 한 4년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뭔가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미 징역 12년에 남현희 조카 학대로 징역 4년이 추가된 것인데요.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전청조 밈이 굉장히 화제가 됐을 그래서 짤 정도로 이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임 했어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진짜 유행어였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하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3억 원대 사기를 쳤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 사기 행각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그래서 징역 4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는 돈까지 받아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까지 그랬었죠. 추가를 했는데요. 근데 굉장히 재질이 나쁩니다. 사기나 거짓말까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카인 A 군이요, 이제 굉장히 이 돈을 남현희 씨한테 돈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맞아요.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 이게 굉장히 전청조 씨의 언어는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화보를 보면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걸까? 이렇게 뻔뻔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걸까라도 할 수 있는데요. 저 사안이 사실 촉발이 됐었습니다. 이 맞아요. 예, 근데 저 당시에도 이제 일반인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이상한데 했는데 남현희 씨 그 당시에는 또 전청조 씨를 전적으로 믿었던 상황이잖아요. 아니라고 또 반발하고 본인도 아마 필요할 텐데 이 지금 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유명인들이 이제 가족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다. 저희가 한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전해드릴 분도 사실 이런 케이스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얼굴 보면 다 아실 분인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천 씨가 사실은 또 그리고 모창 능력자예요. 네, 제가 앞서서 인트로에도 남진 선생님 그래. 성대모사였어요. 그렇죠. 오늘 또 세계적인 보이스로 또 함께 그리고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태진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눈 감고 고개만 까딱거리시면 되거든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엔카의 여왕 김연자 선생님. 김연자 선생님. 꽃이 피면. 아, 요거 만들었는데? 마이크 내려가는 거 봐.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끼가 굉장히 많은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인데, 남 기자님,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왔는데 굉장히 힘든 가정사가 이번에 좀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연예인들이 늘 밝고 웃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번에 이제 사적인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김수찬 씨의 어머니가 직접 사연자로 출연을 해서요. 네.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자식의 앞길을 바로 막는 것 같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아버지가요. 네, 당시 방송에서는요, 이 김수찬 씨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게 과연 누굴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다라고 얘기했기 오. 때문에 김수찬 씨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연의 당사자가 내가 맞다. 어. 그리고 어머니가
다 얘기한 게 정말 다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 남편이 아들 앞으로 활동비라며 대출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수찬 씨가 아픈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잠깐 했었나 예. 봐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무대에 섰다라는 내용 등 굉장히 충격적이라서 김수찬 씨도 이런 내용을 사실 밝히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배우잖아요. 예.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폭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굉장히 그러니까 구석에 몰려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마침 오늘 아침입니다. 바로 네. 직전에 이 아버지 반박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반박을 하던가요? 네, 아버지도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한 매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방송 연출이 지나쳤다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방송에서 이 약간 네. 지나치게 얘기한 거다, 억지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정말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장면이 종종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단어 썼어요. 어이가 없다. 보통 연락처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난 적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상반이 그러네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수찬이가 본인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파장이 커졌다라고 했는데요.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또 그런 와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일부 내용은 맞다라고 했는데 그 일부 내용이 어떤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아버지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송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게 모든 게 과대포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 남편이자 김수찬 씨 친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 당사자와 어머니는 전혀 상반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편의 너무 폭력성이 심해서 도망치듯이 나왔다. 이혼한 지 꽤 됐는데 너무 힘든데 어머니의 얼굴도 사실 공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앞으로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거는 김수찬 씨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어쨌든 양측의 좀 입장이 팽팽해서 뭐가 맞다라고 저희가 확언을 할 수 없지만 네. 과거에 김수찬 씨가 짧게나마 이 가정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을 털어놓은 바가 있는데 그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엄마가 이제 미혼모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다시 혼인신고를 둘째 낳고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근데 뭐 지금은 뭐 한 10년, 11년 전에는 이제 서로 각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되게 막 긍정적이기도 하고 저도 긍정적이기도 해서 뭐 너무 좋지. 왜 약간 좀 친구 같은 느낌이고 예, 쭉 들으셨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좀 애틋하다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 대한테 이 김수찬 씨가 이제 신변보호 요청을 또 했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네, 이미 이제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측의 이제 말에 따르면 폭력성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걸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인데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사는 것도 모르고 두 사람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고 억울해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이 김수찬 씨의 소속사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게 김수찬 씨 본인이 맞고 본인도 힘들어한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분위기 바꿔서 다른 연애 소식 한번 저희가 볼 텐데 굉장히 부럽다. 한마디로 부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타들 뭐 외모, 인기 뭐 두말할 나위 없는데 이 재력까지 갖췄다 이런 내용인데 이 차태현 씨 많이 아실 겁니다. 영화 배우 네. 차태현 씨가 강남의 건물주가 됐다. 네. 그 액수가 좀 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표정이 밝으신데요. 부러워서요. 네네. 지금 연예인들의 이제 건물 사는 걸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차태현 씨 소식 먼저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차태현 씨가요,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기사 제목이 모두 그래요. 입지 좋은 곳에 건물 샀어. 약간 네, 이게 굉장히 인사동이네요. 많고요. 네. 근데 차태현 씨는요, 이 건물을 아내 명의로 샀습니다. 아내 명의로 왜요? 네.
그건 뭐 네, 어쨌든요. 예. 일단은 그 아내 명의로 매입을 했고요. 아내 최은석 씨 아마 이름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사가로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법인 명의로 샀습니다. 법인 명의로 산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아내 최석은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로 했는데요. 채권의 최고액은 57억 3,600만 원이고요. 네. 대출 원금이 또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매매가 65% 수준인 47억 8천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아내의 명의로 해서 뭐 다들 뭐 아내 바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네.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차태현 씨는 실제로도 굉장히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집이 이제 아들만 삼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 3명을 기르게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럴 때는 아주머니도 사실 3분을 같이 해드려야 되지 않냐. 예.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들 연예인들의 이 건물 소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사고 이런 거에서 부러워들 하시는데요. 네. 가끔 이런 사례도 있지만요. 네. 가끔은 투자를 잘못한 사례로도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도 사실 괴로워하는 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네. 마냥 좀 고운 시선을 보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는데 네. 뭐 선한 이미지 스타들도 있고 하고요. 모두 축하하고 있는데 뭐 어떤 지금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특히 아마 장윤정 씨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사서 그럽니까? 그것도 거의 이 비슷한 가격대 100억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예. 고가의 가격을 사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다들 펜트하우스죠. 다들 자막이 맞습니까? 조성이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데 제가 이때 너무 화제가 돼서 장윤정 씨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라고 너무 합니까? 축하한다. 예. 저도 부럽잖아요. 직접 통화하셨다는 말씀이신 네, 직접 거죠? 통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왜요? 이 집 산 거를 사실 본인이 알리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언급이 돼서 하지만 근데 저는 이걸 왜 축하를 했었냐면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데뷔 시절에 인터뷰할 때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온 식구가 한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어린 시절에요? 네, 너무 추워서 그 드라이기로 바람을 뜨겁게 한 다음에 잔 적이 있다.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이제 굉장히 또 고가의 고가의 집을 사고 이랬을 때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자기의 사실 꿈이었대요. 한강변 아파트가 보이는 높은 그렇군요. 집에 사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박서진 씨도 집안이 조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조금 늘 이렇게 가정사가 조금 화제가 되는데요. 장윤정 씨가 박서진 씨를 위해서 사실 집값과 치료비를 또 통 크게 지원하고 이런 지원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너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저렇게 많은 돈을이라고 하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또 좋은 일도 가끔 하고요. 진짜 힘들게 번 돈이기도 해요. 그러니 그렇군요. 좀 그냥 고운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남 기자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 모시고 한 말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신 대로 이 기름을 훔치려고 도심 한복판을 4개월간 땅굴을 팠던 절도단이 붙잡혔는데 장가 기자, 시청자분도 다 같이 봤는데 굉장히 이 땅굴이 되게 전문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팠던 흔적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총 9명으로 구성된 이 일당들은요. 지난 2월 8일 천안에 있는 2층 창고 건물을 임차를 해서 1층부터 지하 4m 깊이 이 땅굴을 파 내려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들은 석유 절취 시설 설치 기술자, 또 땅굴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다 나눴고요. 또 사전에 매설 지점을 또 탐측을 하고 석유 절취 시설 이 설계 도면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를 했고 공범이 9명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창고로 드나드는데 이 뭐 하는 거지?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 건물에 이 허위 물류센터 간판까지 달고 땅굴과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고로 위장을 해놨습니다. 자, 땅을 파낼 때는 전동 드릴이나 전문 기계를 이용하게 되면 이 소리가 엄청나고 땅이 그렇겠죠. 막 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삽과
턱과 곡괭이를 이용해서 땅을 팠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파낸 땅굴 규모는 가로 75cm, 세로 90cm, 길이는요 무려 16.8m라고 하는데 꽤 길게 팠네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바로 위에 4차선 도로가 있었고요. 오.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아파트가 있는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싱크홀처럼 갑자기 땅이 푹 꺼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피해가 엄청나게 또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경찰이 이 땅굴을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몇 년 전에 한번 도굴 영화 봤다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더 큰 문제는요, 이 전 석유공사 직원들도 여기에 연루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기름, 송유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여기가 석유관 지나가는 걸 알아야 그쵸. 되잖아요. 근무했던 그런 직원들 도움이 필수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굉장히 잘 뚫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이 해당 창고 지하 4m 깊이에서부터 이 터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보시면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기둥 같은 걸 맞아요. 세워두기도 했죠. 그리고 바닥을 보면 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기름을 채취하면은 갖고 끌어오겠다는 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들과 함께요. 한국 전 석유공사 직원들도 있었고 자금 부분, 그러니까 이 땅굴을 팔려면 돈이 들게 되니까 네. 자금 같은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파내는 인부들, 기술자, 완전히 기업처럼 분리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 명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찌 보자면은 이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네 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하, 네 분이 또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금 관련 부분에서 이제 부족함이 발생을 하면서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안전 문제 앞서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위가 4차선 도로였습니다. 하루에 2만 대 정도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더 뚫었다가 또 일부는 또 막았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자금이 모자라면서 내분도 좀 있게 되고 갈등이 있는 와중에 첩보가 이제 제기가 되어서 결국 검거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삽질로 시작해서 삽질로 끝난 범죄였다라고 자막이 나갔는데 딱 맞는 평. 자, 그런가 하면요, 어제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에 한 차량이요, 이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지나갔던 장소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네, 이거 영상이 준비가 되어 네. 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 흰색 소형 오. SUV가 갑자기 그 건물 정문을 그대로 오. 들이받는데요. 한 차례 후진을 하더니 다시 한번 정문을 향해서 돌진해서 네, 오, 예. 저렇게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에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경비원들이 여러 명 서 있긴 하지만 돌진하는 차량 운전자 문을 덜컥 열 수도 없고 또 자신들에게 돌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고가 난 회전문이 크게 파손돼서 주변은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는데 네. 다행히도요. 당시 회전문을 지나고 있던 사람은 없어서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수죄물손괴 혐의로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인명피해 없어 다행인데, 자, 임재 변호사님, 이거 왜 이랬답니까?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그리고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당연히 마약이나 음주 아닌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고 예. 간이 검사했는데 마약도 이제 음주도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 동기,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요. 한남 3구역 재개발이 있습니다. 네. 이 재개발이 사실 굉장히 대규모예요. 사업비만 3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서울 한남동. 그렇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사업이다, 최대 재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 가해자가 이 조합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시공사가 현대건설이거든요. 아하.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불만을 품고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사고였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불만을 표출하는 거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
네, 장가희 기자, 이거 뭐 웃어야 될지 뭐 모르겠는데 도둑이 제발 저린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이 40대 남성 사실 범죄를 저질러도 너무 좀 어설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 가입자에게 이 수면제 사실래요? 라면서 무작위로 쪽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 하나쯤 가입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중에 강력팀 소속 형사가 있었고, 그러면은 수면제 직거래 합시다 라면서 범인을 불러내 그 자리에서 검거를 할 수 제 있었던 발로 겁니다. 굴러 들어왔네요. 자, 그런데 요즘은 텔레그램 중고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알리, 테무 이런 해외 플랫폼에서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 유통 경로도 확인이 안 되고 또 효과나 안전성을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좀 처벌이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님, 제대로 된 처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이 사람은 처벌받습니까? 이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면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졸피뎀 같은 부분이 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 어디서 많이 들으셨냐면요. 마약 사범 얘기할 때 나오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항상 듣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 역시도 마약과 관련된 그런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수면제라고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 이제 의사의 처방 없이 이것을 유통시키려는 행위 그리고 이걸 구입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로도 이렇게 판매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상의 거래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건강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보신 것처럼요,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서 이런 말들을 해내서 굉장히 고성들도 오갔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문 대통령 향해서 굉장히 좀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뭐 탄핵 암시 발언까지 나왔고, 자, 이게 민주당의 이게 좀 기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기조가 아니고요. 경고죠, 경고. 경고다. 네. 탄핵을 기조로 삼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탄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상황은 좀 폭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45년 됐습니다. 10대 국회 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어요. 전두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비아냥될 것 같다, 야유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또 국민을 무시하는 건가? 10대 국회에서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총선 패배 이후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1979년입니다. 1979년은 유신 체제가 몰락한 때입니다.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20, 30%의 박스권 국정 운영 지지율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0대 108의 결과에 대해서 겸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전 그렇다면 야당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고 잘하십시오. 나머지 기간 동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 알았다. 우리가 이제부터 좀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상식인데 다른 얘기로 공격을 하시면 저는 국회를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2년 5월 달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민주당 탄핵 암시 발언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회가 이성을 되찾아야 대통령이 국회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상이 아닌데 대통령이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을 한 내용이 있어서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물어보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는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잖아요. 입법부인 국회를 넘어서서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25만 원 지원법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를 하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사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과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기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들은요. 상권분립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막말들이 이재명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본인들이 정말 민주적 정당으로서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나온 건지 선후 관계가 있는 건지 별개의 사안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시고 또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여야 대통령실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추석 선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보시는 것처럼 추석 선물을 보냈는데 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추석 선물마저 거부하겠다. 나 이런 거 받을 이유가 없다. 릴레이 인증을 SNS에다 쭉 하고 있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은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받을 만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물을 보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얘기해서 선물 주지 마세요. 저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보통 선물 나가면 추석 명절 선물이니까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받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판판이 다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21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사에 의하면 의혹입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부 보도입니다.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어떤 통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가 주는 선물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싫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저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분들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받아놓고 만약에 문제 제기한다면 그게 무슨 행동이냐라고 대통령이 비판하면 되는 문제인데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무슨 논쟁할 제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의 명절 선물마저도 거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선물이 오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니까요. 좀 고민하는 하나의 과정,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 보도, 일부 보도는 진위 여부는 사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증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참 네. 궁금합니다. 이 명절 선물, 여야 대통령실 대치가 있더라도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의뢰 예의니까 서로 매너니까 받고 싸울 것들은 싸웠는데 맞습니다. 아이들 거부하고 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여당 쪽에서 받아들입니까? 이게 지금 처음은 아니죠. 22대 국회가 시작할 때 대통령께서 의원들, 당선인들에게 모두 난을 보냈었는데요.
그때도 난을 받지 않겠다라면서 당시에도 야당 쪽에서 릴레이 인증이 좀 SNS상으로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과연 협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동안에 21대 국회에서도 실상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어 왔었고 22대가 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였고 그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물꼬를 트이고 가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을 또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거에 난을 보냈던 거 그리고 이번에 명절 선물을 보내는 것이 어떤 협치의 제스처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민주당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SNS에 이런 이야기들을 썼거든요. 받지 않겠다라는 것.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지금 영수회담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정쟁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 정치로서 SNS에 올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정돈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야당의 어떤 공세, 비판 여기에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자, 어제 밤에는요 심야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요새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어제 밤에 방문했고, 자 비상진료 체계는 좀 원활하다고 국정브리핑에서 며칠 전에 말한 바가 있었죠. 자 어떤 이유에서 방문했는지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진 것 같아요. 각각 구역별로 이제 이렇게 저희끼리 중증구역은 지금 5구역으로 나뉘고요. 23명까지 저희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2019년에 피크를 찍었는데 그때 6개월을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후 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굉장히 요새 응급실 진료 대란 우려 굉장히 커지고 있죠. 게다가 추석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환자들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대통령이 이제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입니다.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 17개 시도 권역 응급센터에 비서관들을 좀 급파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좀 들어왔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응이 좀 빨랐다, 어떻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 빨리 가셨어야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취재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자체가 지금 의료 응급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4월 달에 가시고 안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국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응급 의료 체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를 들면 군의관이나 공보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박민수 차관의 발언이 완전히 불을 질렀잖아요. 중증 경증 얘기하면서 아이들 열이 나는 거는 대부분 경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아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아파서 열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저 이번 추석 명절에 응급실에 국민들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소위 이 정부는 국민 건강보다는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국민이 정부의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의사가 없이 거기 비서관이 가든 예를 들면 군의관이 가든 저는 응급체계를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시라도 좀 제가 볼 때는 재협상의 여지를 통해서 전공의들이 지금 명절만이라도 여기에 와서 응급 의료 체계를 지키게 하셔야죠.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굉장히 꽉 막힌 느낌이 많이 든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있는데 자, 이 강전혜 부위원장님 뒤에서 네. 좀 다루겠지만 여야 대표들이 먼저 사실 응급실 현장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찾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추석 앞두고 좀 더 대통령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겠다, 현장을 더 보겠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여야에서는 총선 이후로 많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각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워낙 또 치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정 갈등에 있어서 여야가 좀 협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은 실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수회담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협의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시 이재명 대표도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민주당에서도 역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뾰족한 안이 나온 건 아닌 게 맞거든요.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조 전환을 할 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과 야당도 지금 어떠한 그 의료진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국정브리핑에 있어서 조금 아까 영상 보셨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바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밤에 저렇게 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계와는 굉장히 좀 갈등이 있는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당과 야당, 특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이 대화 채널로서 한번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떤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박단 전공의협회장을 만나기도 했었고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들이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부도 좀 이야기해보겠다 하지만 통일된 안 자체를 지금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당, 야당, 특히 여당의 한동훈 대표를 대화 채널로서 정부가 한번 적극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지 좀 제안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여야 대표 모두 그리고 대통령까지 의료시설 점검, 응급실 찾아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저 경호시설에 예산의 140억을 이렇게 책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임 대통령의 2배라고 해서 얘기들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김종욱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이 뭔지 이 금액 자체가 140억 이런 게 좀 합당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전임보다 2배라고 얘기하면 2배가 돼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서울이라고 해서 땅값이 있거나 경호시설이라는 것도 새로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서울도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근교에 1시간 정도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2배나 되는 비용을 써야 되는가? 경제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본인 대통령 스스로가 저희 국가재정을 축소해서 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재정 건전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퇴임 이후에는 기존 전임자보다 2배나 한다는 건 참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여론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생각 좀 짧게 시간이 없어서 이게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데 140억이라는 이야기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중기 계획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는 한 11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건물 보상비가 한 10억 그리고 CC 설계비가 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잠정 추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아까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장소가 정해지고 그때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사저를 정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장소가 정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직 대통령께서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잖아요. 조금 이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잠정 반영했고
자, 부지 면적은 과거 사례가 좀 대통령과 좀 비슷하다 이런 수준, 그런 수준을 대통령께서 좀 전에. 라이브 픽입니다. 다가오는 9일 북한이 76번째 정권 수립 기념일 구구절을 맞아 행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평양 만수대 의사당 앞에 빨간 천막으로 덮은 듯한 임시 무대가 설치됐고 맞은편엔 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위성사진에도 확연히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현재 북한은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는데도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수해 피해보다는 기념일 준비에 더 신경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합참에 따르면 북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다고요. 그러자 통일부는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도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며 위해 물질은 없으나 앞으로 북의 도발을 더욱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수원에서 집에 불이 나자 30대 손주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지붕 위로 뛰어내려 탈출했지만 끝내 치료 끝에 할머니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3층 높이 건물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이 나자 90대 할머니와 함께 있던 30대 손주는 할머니를 들쳐 안고 안방 창문을 통해 먼저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할머니 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할머니를 보살폈던 손주. 불이 났을 당시에도 손자는 할머니와 같은 방에 머물렀다는데요. 손주는 2도 화상을 입으면서도 할머니를 구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위해 현장 감식할 예정이라는데요. 각별한 조손지간과 드문 효심에 이들을 응원하던 누리꾼들은 손주분 죄책감 없이 살길, 할머니는 그래도 손주분의 할머니여서 행복했을 것이다 라며 위로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